올해 여름, 나는 다시는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파리 한복판, 5개의 지하철 노선이 만나는 거대한 환승역인 샤틀레역 입구에서 한 노인이 계단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쉬고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의 얼굴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기온은 46도였습니다. 그날만 해도 파리 시내에서 23명의 노숙자와 독거노인이 폭염으로 숨졌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시 곳곳에서 누군가의 생명이 조용히 꺼져갔습니다. 길 건너편 카페에선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웃고 있었고 지하철역 계단 아래선 누군가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게 2024년 여름, 문명국가라는 파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SNS에서 본 한 영상이 모든 걸 뒤바꿔 놓았습니다. 한국 40도 폭염 속에도 사망자 없음. 수백만 명이 해변과 축제에서 여름을 즐기고 있다.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같은 지구, 비슷한 온도에서 어떻게 저들은 웃고 있는 걸까요? 이건 조작이 아닐까? 선전 영상이 아닐까? 하지만 궁금증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 어떤 나라는 더위에 죽어가고 어떤 나라는 더위와 함께 살아갈까요? 이 질문이 저를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이 의문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실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해 7월, 파리는 말 그대로 죽음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기 전인데도 기온은 이미 35도를 넘었습니다. 아파트 창문을 열어봤지만 바람 한 점 없는 뜨거운 공기만 밀려 들어왔어요. 에어컨은 이미 일주일째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수리기사를 불러도 대기자가 200명이 넘는다는 답변만 돌아왔죠.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면서 저는 이미 숨이 막혔습니다. 1호선 플랫폼에선 수십 명의 사람들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어떤 할머니는 부채질을 하다가 그대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서둘러 119에 신고했지만 현재 대기 중인 구급차가 없습니다라는 자동 응답만 들렸어요. 매일 이래요. 영무원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번은 구급차가 와요. 그런데 병원도 이미 포화 상태라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그의 얼굴엔 깊은 절망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20년간 지하철에서 일해왔지만 이런 여름은 처음이라고 했어요. 매일 누군가 쓰러지고 매일 누군가 죽어가는데 그는 무력감만 느낄 뿐이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건 거리였습니다. 오후 2시 체감온도 52도. 아스팔트에선 아지랑이가 피어올랐고 걸어다니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신호등 그늘 아래엔 늘 누군가가 쓰러져 있었어요. 어떤 중년 여성은 쇼핑백을 든 채 버스 정류장에서 의식을 잃었고 어떤 청년은 자전거를 타다가 길 한복판에서 쓰러졌습니다. 생강 둘레길을 걸으며 저는 더욱 참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퐁네프 다리 아래 노숙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한 중년 남성이 신문지를 덮고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어깨를 흔들어 봤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의 손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고 얼굴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굳어 있었어요. 119 신고 후 30분을 기다렸지만 구급차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다시 걸었더니 현재 출동 가능한 구급차가 없으며 순서대로 출동 예정입니다라는 기계적인 응답만 들렸어요. 결국 지나가던 경찰이 와서야 상황이 정리됐지만 그분은 이미 몇 시간 전에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오늘만 벌써 6번째예요. 경찰관이 지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제는 11명이었고 그저께는 15명 이제 시체 안치소도 부족해요. 더 충격적인 건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놀라고 안타까워했지만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면서 점점 무뎌져 갔어요. 길에서 누군가 쓰러져 있어도 또야 라는 식으로 그냥 지나쳐버리는 겁니다. 우리라고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정부도 손 놓고 있는데. 쿨링센터는 어땠을까요? 파리시에서 긴급히 개방한 냉방 대피소들을 하나씩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참담했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루브르 박물관 근처 문화센터였습니다. 그 앞엔 이미 수백 명의 시민들이 줄을 서 있었고 그중 절반은 노인이나 어린아이들이었어요. 이미 정원 초과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보세요. 직원의 말에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1시간째 서 계시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축해서 그늘로 옮겼지만 할아버지의 얼굴은 이미 새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두 번째로 간 곳은 시청 근처 체육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원 100명에 500명이 몰려 있었고 에어컨은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선풍기 몇 대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이 더위엔 아무 소용이 없었죠. 정부는 뭐 하고 있는 거야? 한 중년 여성이 소리쳤습니다. 에어컨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뭘 어쩌라고. 다른 시민이 맞장구 쳤습니다. 분노는 점점 커져갔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선 매크롱 대통령의 담화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곧 상황이 나아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인내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어땠을까요? 생루이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입구부터 복도까지 환자들이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에어컨이 있긴 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지금 대기 시간이 12시간이에요. 간호사가 지친 얼굴로 말했습니다. 중증 환자부터 먼저 보고 있는데 폭염 환자가 너무 많아서요. 의사 선생님들도 쓰러질 지경이에요. 그 옆에선 한 할머니가 의식을 잃고 계셨습니다. 가족들이 부채질을 해드리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얼굴은 이미 새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손자로 보이는 청년이 울먹이며 간호사에게 매달렸습니다. 제발 할머니부터 좀 봐주세요. 계속 식은땀을 흘리고 있어요. 하지만 의료진도 한계였습니다. 의사 한 명이 50명이 넘는 환자를 봐야 했고 간호사들은 24시간 연속 근무에 지쳐 있었어요. 병원 전력도 간헐적으로 끊어졌고 에어컨이 멈출 때마다 환자들은 더욱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런 여름은 처음이에요. 한 의사가 중얼거렸습니다. 30년간 응급의학을 해왔지만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은 없어요. 그날 밤 파리에서만 34명이 폭염으로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프랑스 전체로는 89명, 대부분이 65세 이상 노인, 노숙자, 만성질환자들이었어요. 어떤 분은 아파트 안에서 혼자 돌아가셨고 어떤 분은 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이 숫자가 매일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파리는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새벽부터 정전이 시작되었어요.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송전망이 견디지 못한 겁니다. 우리 아파트가 있는 11가구 전체가 정전되었고 엘리베이터도 멈춰버렸어요. 7층에 사는 80세 할머니는 사흘째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수도도 문제였습니다. 급수시설이 과부하에 걸리면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단수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생수를 사러 마트로 달려갔지만 이미 동이 난 상태였습니다. 언제 들어와요? 한 시민이 마트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물류창고도 더위 때문에 운영이 중단됐다고 해서. 대중교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하철 9호선은 레일이 열로 인해 변형되면서 운행이 중단되었고 버스들도 엔진 과열로 속속 운행을 멈췄어요. 택시는 요금이 평소의 3배로 올랐지만 여전히 잡기 어려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홈리스 쉼터를 찾아갔습니다. 평소 50명을 수용하던 곳에 200명이 넘는 노숙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에어컨은 고장났고 선풍기 몇 대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지옥이야 한 노숙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차라리 밖이 나을 것 같아. 실제로 많은 노숙자들이 쉼터를 떠나 생강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강변도 뜨거운 콘크리트 덩어리일 뿐이었어요. 독거노인들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13구에 혼자 사시는 85세 마르셀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안부 확인차 방문했을 때 할아버지는 이미 탈수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3일 동안 물도 제대로 못 드셨어요. 복지사가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8층까지 올라갈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래층 마트도 문을 닫아버렸고 할아버지는 다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비슷한 상황의 독거노인들이 파리 전역에 수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장애인들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정전으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없었고 시각장애인은 평소 다니던 길이 공사로 막혀도 우회로를 찾을 수 없었어요. 누가 우리를 도와줄까요? 한 장애인이 물었습니다. 가족도 없고 정부도 관심 없고 우린 그냥 죽으라는 건가요? 병원들의 상황도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응급실은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섰고 중환자실도 폭염 환자들로 가득 찼어요.
의료진들은 24시간 연속 근무에 지쳐 있었고 일부는 과로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이건 전쟁이에요. 한 응급의학과 의사가 말했습니다. 매일 수십 명씩 실려오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경제적 격차가 생사를 가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부유한 지역의 주민들은 에어컨이 잘 갖춰진 쇼핑센터나 호텔로 대피했지만 가난한 지역의 주민들은 뜨거운 아파트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돈 있는 사람은 살고 돈 없는 사람은 죽는 거야 한 시민이 분개했습니다. 정부의 대응도 엉망이었습니다. 보건부 장관은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라는 뻔한 말만 되풀이했고 파리시장은 곧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며 근거 없는 희망만 이야기했어요. 시민들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SNS에선 해시태그 정부무능 해시태그 폭염살인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고 거리에선 소규모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뽑은 정치인들이 이런 건가? 세금은 다 어디로 갔어?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하지만 분노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매일 사망자 수는 늘어갔고 시민들의 절망은 깊어져만 갔어요. 그 와중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친구가 보내준 링크를 클릭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 서울 40도 폭염에도 시민들 축제 즐겨. 영상 속엔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같은 폭염, 아니 어쩌면 더 뜨거운 날씨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리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해변에서 놀고 축제에서 춤추고 마치 여름을 즐기고 있는 듯 했어요. 이게 진짜야? 저는 스크린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영상엔 한국의 여러 도시가 나왔어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선 분수대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엔 수만 명의 피서객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조작이겠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니면 실내 촬영이거나. 하지만 댓글들을 보니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진짜 한국 사는데 우리는 더위를 이렇게 막아요. 파리 친구가 보내달라고 해서 우리 동네 영상 찍었어요. 더 많은 영상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쇼핑센터, 심지어 거리까지 어디서나 사람들이 평범하게 생활하고 있었어요. 특히 충격적인 건 한국의 노숙자들 영상이었습니다. 서울역 광장에서 한 외국 기자가 찍은 영상인데 노숙자들이 그늘진 곳에서 쉬고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파리의 노숙자들처럼 쓰러져 있거나 죽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더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뭐가 다른 거지? 저는 더욱 의문스러워졌습니다. 그때 한 영상이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한국의 한 방송사에서 제작한 폭염 대응 시스템 다큐멘터리였어요. 30분짜리 영상이었는데 보고 나서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엔 뭔가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 있었던 거예요. 지하철역마다 설치된 미스트 분사기, 버스 정류장의 쿨링 시스템, 공원 곳곳에 무료 급수대.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폭염 대피소였습니다. 파리의 대피소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24시간 개방되어 있고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에어컨은 물론 무료 음료수와 간단한 의료 서비스까지 제공했습니다. 심지어 애완동물도 함께 들어갈 수 있더군요. 이런 게 가능한 거야? 저는 스크린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 정부의 대응이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모든 공공기관이 대피소로 개방되고 취약계층에겐 공무원들이 직접 안부를 확인하러 다녔어요. 노숙자, 독거노인, 장애인 누구 하나 빠뜨리지 않고 말이에요. 이건 완전히 다른 나라네. 그런데 정말 이게 사실일까요? 조작이 아니라면 왜 같은 폭염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죽지 않는 걸까요? 의문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어요. 미쳤어? 이 더위에 여행을 간다고? 한국도 덥다던데 괜히 고생만 할 것 같은데. 그냥 영상으로 보는 걸로 충분하지 않아? 그러나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의문을 풀지 않고는 잠들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파리에서 매일 수십 명씩 죽어가는데 한국에선 정말 아무도 죽지 않는 걸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들만의 특별한 비밀이 뭘까? 혹시 이런 궁금증이 여러분에게도 생기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펼쳐질 놀라운 진실을 함께 확인해보아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이미 다른 세상에 온 것을 느꼈습니다.
입국장을 나오자마자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바깥 기온은 39도였는데도 공항 전체가 마치 거대한 에어컨 같았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미스트 분사기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뿌려지고 있었고 바닥엔 차가운 공기가 나오는 통풍구들이 있었어요. 이게 정말 39도가 맞나? 저는 온도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공항철도를 탔습니다. 전동차 안은 놀라울 정도로 시원했어요. 파리 지하철과는 차원이 다른 냉방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곳곳에 무료 급수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언제든 차가운 물을 마실 수 있었어요. 한국에 오신 건 처음이세요?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이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네, 폭염 대응 시스템을 보러 왔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럼 지하철역들 구경해보세요. 여름엔 지하철역이 대피소 역할도 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역사 전체가 시원했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 휴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노숙자들도 있었지만 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도 시원한 공간에서 편안히 쉬고 있었거든요. 여기 24시간 개방되나요? 저는 영무원에게 물었습니다. 네, 폭염특보 기간 중엔 24시간 개방됩니다.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저기 보이는 곳에서 무료 음료수도 드릴 수 있어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강남역으로 갔습니다. 지하철 안은 파리보다 훨씬 쾌적했어요. 에어컨이 강력할 뿐만 아니라 각 칸마다 온도가 적절히 조절되어 있었습니다. 승객들도 여유로워 보였어요. 강남역에서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리 곳곳에 미스트 분사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고 버스 정류장마다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었어요. 심지어 보도에는 차가운 공기가 나오는 쿨링 벤치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어요. 파리에서 본 절망과 공포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여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더운데 어떻게 이렇게 멀쩡해요? 저는 지나가던 시민에게 물었습니다. 에어컨이 잘 되어 있어서요. 그는 당연하다는 듯 답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폭염 대피소도 많이 만들어놨고요. 폭염 대피소를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은 강남구청이었어요. 들어가자마자 저는 파리의 대피소와 완전히 다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넓고 깨끗한 공간에 충분한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었고 무료 음료수와 간식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의료진도 상주하고 있어서 응급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저는 담당 공무원에게 물었습니다. 네, 신분이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누구나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노숙자분들, 외국인, 관광객 모두 환영해요. 그곳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독거노인, 노숙자, 외국인 관광객, 임산부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시원한 공간을 누리고 있었어요. 이런 시설이 몇 개나 있나요? 서울시 전체로는 약 3,000개소 정도 됩니다. 구청, 주민센터, 복지관, 도서관 모든 공공시설이 대피소 역할을 해요. 3,000개소라니 파리는 고작 20개소였는데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찾아가는 서비스였습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사회복지사들이 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안부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장애인분들, 노숙자분들 모두 명단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어요. 복지사가 설명했습니다. 하루에 2번씩 안부 전화를 드리고 필요하면 직접 찾아가기도 해요. 이게 바로 파리와 한국의 결정적 차이였습니다. 파리에선 개인이 알아서 대피소를 찾아가야 했지만 한국에선 정부가 먼저 시민을 찾아갔어요. 파리에선 돈 있는 사람만 에어컨을 쓸 수 있었지만 한국에선 모든 사람이 무료로 시원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더 많은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청계천의 시원한 물소리, 한강공원의 무료 급수대, 곳곳에 설치된 그늘막과 쿨링 시설들. 모든 것이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내며 저는 완전히 다른 철학을 목격했습니다. 생존은 돈이 아니라 권리다. 이것이 한국 사회가 가진 가장 큰 차이점이었어요. 서울시청에서 만난 폭염 대책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폭염은 자연재해입니다. 지진이나 태풍처럼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재난이죠. 그래서 정부가 모든 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파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거기선 개인이 알아서 대비하라는 말만 들었거든요.
한국의 폭염 대응 시스템은 체계적이었습니다. 첫째, 예방 단계부터 달랐어요. 기상청에서 폭염 예보를 발표하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즉시 대응 체계에 돌입했습니다. 대피소 개방, 취약계층 안전 확인, 응급의료체계 강화 모든 게 자동으로 작동했어요. 둘째, 인프라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서울시만 해도 3,000개의 대피소, 1만 개의 무료급수대, 수백 개의 쿨링시설 파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였어요. 셋째, 접근성이 뛰어났습니다. 모든 대피소가 도보 5분 이내 거리에 있었고 24시간 개방되며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어요. 언어 장벽도 없었습니다. 다국어 안내판과 통역 서비스까지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취약계층 보호 시스템이었습니다. 종로구에서 만난 사회복지사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저희는 즉시 관내 독거노인 500명에게 안부 전화를 드려요. 전화가 안 되면 직접 찾아가고요. 실제로 그의 하루 일과를 따라가 봤습니다. 오전 9시부터 전화 확인을 시작해서 오후엔 직접 가정을 방문했어요. 80세 할머니 집에 갔을 때 할머니는 에어컨 없이 선풍기만 틀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더우시죠? 근처 주민센터에 가서 시원하게 계시면 어떨까요? 괜찮아, 집이 편해. 그럼 제가 에어컨 수리비 지원해 드릴게요. 폭염 대응 예산이 있거든요. 이런 일이 서울시 전역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5개 구청, 423개 동주민센터에서 수만 명의 공무원과 복지사들이 시민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의료 시스템의 차이도 극명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의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폭염 환자가 오면 즉시 응급처치를 하고 필요하면 입원시켜요. 비용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생명부터 구하는 거죠. 파리에서는 보험 확인부터 했는데 한국에서는 생명이 우선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시민들의 참여였습니다. 더위쉼터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 씨를 만났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에요. 어르신들께 물 드리고 이야기 상대해드리고 누군가 혼자 죽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자원봉사자가 서울시 전체에 1만 명이 넘었습니다. 기업들의 참여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편의점, 카페, 대형마트들이 자발적으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누구나 들어와서 에어컨 바람을 쐴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과 파리의 결정적 차이였습니다. 파리에선 개인의 생존이 개인의 책임이었지만 한국에선 사회 전체의 책임이었어요. 파리에선 돈 없으면 더위에 죽어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한국에선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파리에서 수백 명이 죽어갈 때 한국에서는 정말로 폭염 사망자가 거의 없었어요. 이게 진짜 선진국의 모습이구나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술이나 경제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관의 문제였던 거예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기사로 써서 르몽드에 기고했습니다. 파리는 왜 죽고 서울은 왜 사는가 폭염 대응의 두 얼굴.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첫날 조회수 50만, 둘째 날 100만을 넘어섰어요. SNS에서는 해시태그 파리도 한국처럼 해시태그 폭염은 재난이다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시민들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한국은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거야? 우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작년에 우리 할머니가 더위로 돌아가셨는데 한국에 계셨다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정부는 이 기사를 봤을까? 우리도 바뀔 수 있을까? 더 놀라운 건 시민들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파리 11구에 사는 마리 씨는 아파트 관리소와 협의해서 로비를 임시 대피소로 개방했습니다. 한국처럼 우리도 서로 도와야죠 라며 18구의 한 카페 사장은 무더위 쉼터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누구든 들어와서 에어컨 바람 쐬고 가세요라고 적어놓고 말이에요. 시민단체들도 움직였습니다. 파리 폭염 대응 시민 모임이 결성되어 독거노인 안부 확인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한국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거죠. 정치권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시의회에서 폭염 대응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한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공식 방문단도 꾸려졌어요. 마크롱 대통령도 대국민 담화에서 폭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해결해야 할 재난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가장 의미 있었던 건 언론의 변화였습니다. 다른 기자들도 한국의 폭염 대응 시스템을 취재하기 시작했어요.
TV 다큐멘터리, 신문 특집 기사들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생명을 지키는 사회란 무엇인가 같은 제목으로 말이에요. 그해 말, 파리시는 대대적인 폭염 대응 시스템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대피소를 기존 20개소에서 500개소로 확대한다. 둘째, 모든 대피소를 24시간 개방하고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취약계층 안전 확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넷째, 시민자원봉사자 1,000명을 모집해 교육한다. 물론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었지만 중요한 건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었어요. 변화는 파리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런던, 베를린, 마드리드 유럽의 다른 도시들도 한국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어요. 코리안 모델이라고 불리는 폭염 대응 시스템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저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이 단순히 기술이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관의 문제였습니다.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누구도 혼자 죽지 않게 하겠다는 그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주세요. 우리가 함께하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진짜 선진국이란 GDP나 기술력으로 정의되는 게 아니라는 것. 그건 바로 가장 약한 사람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폭염 대응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그건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는 철학이었고 누구도 혼자 죽지 않게 하겠다는 사회적 약속이었습니다. 파리에서 수백 명이 죽어갈 때 한국에서 아무도 죽지 않은 이유는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의 차이였던 거예요. 돈 있는 사람만 살고 돈 없는 사람은 죽어도 된다고 여기는 사회와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생명을 보호받아야 한다고 여기는 사회의 차이. 지금 여러분이 사는 곳은 어떤 사회인가요? 여름이 오면 누군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곳인가요? 아니면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곳인가요? 변화는 정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시작돼요. 옆집 할머니 안부를 묻는 것, 더위에 쓰러진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 내 가게를 더위 대피소로 열어주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사회를 바꾸는 거예요. 한국이 우리에게 증명해 보인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변화도 시민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도시, 여러분의 이웃도 바뀔 수 있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더 많은 이웃과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우리가 함께하면 더 이상 아무도 더위에 혼자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선진국이 가야 할 길이니까요.